네, 반갑습니다. 화면 잘 나오죠? 예. 동영상 녹화가 들어가는 걸 좀 신중하게 해야 돼서. 왜냐면 이제 막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뭐 너는 얼마나 잘하냐 그래서 전 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오늘 지금 앞서서 그 설명 들으신 내용들은 보시면 그렇습니다. 최근 이런 내용들 나오는 게 프롭테크라고 해서 기술하고 자본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직방 같은 경우죠. 직방이고 또 호갱노노, 이제 직방이 인수했던 호갱노노라든가 그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밸류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분이 개발한 밸류맵이라는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알려진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때 좀 뜬구름 잡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것들은 빅데이터를 개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그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것도 접근하다 보면 거의 한 80%는 그냥 시세를 알려주는 거죠. 시세가 언제부터 어떻게 발전해 왔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경기가 좋은 때는 이게 통해요.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이 오르니까 분석을 잘하면 어디가 오를 것이다 통하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빅데이터를 쓸 수가 없죠. 어디가 잘 내린다 이러기 때문에 잘 내리는 곳을 투자하지 마라. 하지 말란 얘기니까.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향후에 토지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내는 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시중에 그렇게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기술사님하고 만나면서 미팅을 할 때 좀 놀랬던 거는 야,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움직이시려고 이걸 하시나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실제 이제 끝나기 전에 잠깐 보여드릴 텐데 좀 더 많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은 예를 들어서 호갱노노 같은 경우도 접속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고 이를 분석해서 올리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은 플랫폼일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입자 수가 많고 많이 이용하고 또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의견을 내주셔야 공공 데이터 같은 것들을 더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기술사들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나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희망적인 걸 느꼈던 거는 기존에 있던 분들은 부동산 쪽에 있지만 아까 간평사라든가 또는 일반 기술 엔지니어들이죠. 근데 실제 도시계획을 잘 모르고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향후에 보시면 불황이든 호황이든 간에 경기를 타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바탕이 돼야만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만 거래한다. 지금 이 이제 데이터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재밌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느 아파트가 올라에는 없어요. 예. 호갱노노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시세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가장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아파트 데이터는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라든가 추세라든가 과거 10년치 15년치를 분석하면 여러분들도 한 2시간 분석하면 어느 지역에 오를 수 있는지를 다 찍어냈을 정도로 데이터가 충분하다. 최근에 가장 또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거래량으로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정확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거는 토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토지는 데이터를 뽑아내기도 어렵지만 데이터를 일률적으로 수치로 환산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개념에서 개발로 넘어갔을 때 이 개발 이익을 정량으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접근이 먼저 돼야만 이걸 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핫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토지를 기반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법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공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어느 땅이 왜 돈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선능력 주변 지역에 기획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선능력이 있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희는 자산관리회사하고 시행하는 회사인데 밥 먹으러 나가면 저도 전문가인데 점심시간에 다 전문가야. 왜 토지가 이렇게 많이 오른대. 그 막 얘기하면 한 10만 평씩 올라요. 뭐 어디 땅을 10만 평씩을 갖고 계셔.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그 점심만 드실 분까지 생기는 분들이 한 10만 평씩을 막 사고 팔고 하신다는 거야. 그 나중에 여기 듣다 보면은 좀 이상해. 번지수는 절대 얘기 안 해요. 혹시라도 번지수 적어갈까봐. 그런 분들이 주로 뭘 하느냐. 땅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돈이 어떻게 되냐. 이분들의 대부분 돈이 되는 방식들은 사라. 그러면 오래지 않아서 바뀔 것이다. 뭘로? 뭐 다른 용도로 바뀔 것이다. 이런 거. 뭐 임야가 뭐 대지로 바뀐다든가 이런 거야.
또는 역세권의 땅들이 용도비 종상향이 된다라든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해주니? 아이 사면 다 된대. 사면 뭐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잘 안 돼. 왜? 언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 없이 탄단 말이죠. 근데 실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해요. 최근에 시흥시 같은 경우에 장곡지구나 장현지구 쪽에 목감지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소사원시선제하고 이제 원시소사 오르는 선이 개통이 됐잖아요. 개통됐으면 무조건 타보셔야 됩니다. 막 박수치고 개통됐다 오르겠다 하지 마시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안산까지 가는지 안산 가서 찍어보고 아 안산이 왜 돈이 되는지 이제 알고 오셔야 되는 그 속도를 보셔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좀 내릴만 할 때가 있어요.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쫙 펼쳐져 뭐가 거기가 시흥이에요. 아직도 개발해야 되는 시흥시청이 있는 주변 지역이 거기가 바로 월판교선이 가로지르는 곳이고 석수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핫한 지역인데 그런 지역의 상업지구들은 토지들이 바뀝니다. 준공업체도 준중업체도 바뀌고 그런 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제 감을 좀 잡을 수 있죠. 그래서 토지가 뚫리는 데 말고 지금 막 개통된 데 말고 거기 가면 이제 덤태게 쓰는 거니까 상투 잡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 역세권들 판교선이 가로지는 그 장곡지구 역세권들이 어느 쪽에 생길까? 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세울까? 이런 것들을 이런 걸로 찍어보시면 토지가 막 오르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돈이 되는 건데 그래야 지금같이 잡아놓고 시간이 기다리죠. 지금은 이제 다주택자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보고 종부세 다 납입해야 되고 막 엄청나잖아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걷는지 보여주겠다. 이런 체제로 지금 전환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에서 정부 정책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신혼부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셔야 돼요. 새롭게 신혼으로. 그렇게 방법이 없잖아요. 공공주택 받으려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 염색 쫙 하고 젊은 옷 입고 청년처럼 다녀야 돼. 그래 청년주택 받든가 뭐 할 수 있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공공임대주택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하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하겠다는 데는 신혼부부가 청년을 하겠다 이거보다 인구구조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정책은 거기에다 몰입하겠다 이런 취지고 민간은 알아서 해라 비싸게 팔면 비싸게 걷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자 그 이유는 뭐냐 택지가 없어요. 택지가 그 이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을 공급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땅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땅은 두 가지죠. 그냥 깨끗한 땅을 주는 거하고 건물이 있는 땅을 주는 방식인 거죠. 깨끗한 땅을 주는 방식은 국가에서 할 수 있을 때 LH공사가 땅을 공급해서 이렇게 구획을 다 지정해 놓습니다. 색깔별로 어느 땅에는 뭘 지어라 해서 그 땅을 공급해요. 자 그런 땅이 좋은 이유는 리스크가 없어. 리스크가 건설사들이 리스크가 없어. 왜? 지으라고 줬고 지으면 돼. 인허가가 금방 나요. 아니, 지으라고 준 땅에다가 인허가를 안 해주면 그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택지는 인허가가 금방 나요.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기간 대비했을 때 공기가 딱딱 떨어지니까 돈을 허투루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건물이 있는 땅은 일단 뭐부터 내보내야 돼요? 사람 내보내야 되고 철거 들어가야 되고 철거할 때 안전심이 들어가야 되고 굴토할 때 굴토심이 들어가야 되고 건축심이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가려면 준비 과정만 7, 8개월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거를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내 돈 조금 은행 돈 많이 인허가 나면 내가 돈 빌려줄게 하는 은행은 많지만 안 나면 비싼 이자 주고 써야 돼요. 그 이자 다 어떻게 해요? 분양가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양가가 높아지는 이유는 그런 방식 때문에 그래요. 택지가 공급이 안 된다라고 나왔을 때 자 앞으로 택지 공급 촉진법이 폐지 위반이 들어갔다. 앞으로 택지는 공급 안 한다. 마지막 서울 지역의 마지막 땅이 마곡이다. 뭐 위례의 땅이 뭐 마지막에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와 이제부터는 신도시 안 들어오구나. 아유 잘됐다 이러시면 안 되고 이제 땅이 안 나오나 보다. 나라에서 좀 쉽게 짓게끔 하는 땅이 안 나오나 보다. 그 땅을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건설사들은 야 이제 도대체 인허가 쉬운 땅은 안 나온다. 그럼 빨리 땅을 확보해야 돼. 그 땅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는데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로 뭐 합니까? 중개사들 다 동원해서 자기 직원들 대리급 이상 이런 사람들을 다 신규 채용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가서 땅 구해와라. 그럼 대리가 가서 땅 구하러 다닙니다. 하루에 2-3개씩 땅 면적 갖다 주면 위에서 검토해서 이건 안 돼 저건 돼 이렇게 검토를 해요. 자 그러는 시기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굉장히 좋죠. 몇 개 찍어 놓으면 대충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야 이건 사업자들이 되게 좋아할 땅이다. 이거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사들이라든가 또 시행하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보면 대충 자기가 원하는 데를 찍으면 시행부지들을 딱 볼 수 있어서 야 이거는 굉장히 사업적으로 뛰어난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한 비싸게 팔아도 되겠다.
했는데 그 일반인 투자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산 땅을 또 비싸게 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일반인들은 이걸 어떻게 투자할까?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도 있고. 그러면 그걸 직관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비장의 무기인 히트맵이 있다. 그건 또 뭡니까? 아까 마지막에 보셨던 색깔이 막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어떻게 돼요? 빨간색만 보시면 되죠. 빨간색만. 그렇게 보면 돼요? 안 돼요. 파란과 빨간 사이를 봐야지. 빨간색은 올랐다는 건데 거길 잡으면 되겠어요?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 올라가려는 땅. 그런데 가장 빨리 변하고 있는 땅. 요런 땅을 보셔서 그 지역에 그럼 땅을 산다? 그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려는 거는 투자 기간 대비 수익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 때에는 토지를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토지가 팔린 지역들의 주변 지역에 경매 물건, 공매 물건 또 일반 금매 물건 아니면 거기서 청약하려는 청약의 뭐 전매권 이런 것들을 토지 투자해서 아, 여기가 이렇게 화끈하게 바뀌고 있으니 바뀔 때 평가되는 토지 평가액이 그대로 내 물건에도 반영되겠네 이렇게 보고 개발 지역 주변 지역을 공략해서 미리 들어가 있으면 도시가 확장되죠. 도시계의 기본 도시가 확장되면서 토지 가치가 반영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건물 가치도 당연히 임대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같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일반인들이 접근할 때는 전공법이 아니라 사이드로 가서 그분을 딱 거쳐놓고 길목 잡기 투자하는데도 쓸만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상관없는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나는 뭐 투자가 뭐고 모르겠고 그냥 우리 식구들을 딱 데리고 와서 조그만 땅에다 내 땅이라도 하나 딱 해놓고 협소주택이라도 하나 딱 지어놓고 멋있게 석양 보면서 뭐 와인 한잔 마시고 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땅 보니까 땅이 비싸 모양이 좀 이상한 땅들은 좀 싸요. 자투리 땅이니까 그런 땅을 보는데 이 땅에 사업성이 있는지를 몰라. 그럴 때는 번지수를 딱 찍어서 아까처럼 수지 분석해보면 대충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땅 나오는 땅이 아니라 번지만 보고 찍으면 번지에 대한 사업 수지를 볼 수 있으니까 대충 봐서 자기 동네에서 마음에 드는 아무 땅 찍어서 사업수지 해보고 괜찮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일단 주인하고 술을 먹어야지. 그래서 팔 생각 없어요. 물어보고. 또는 그 내용을 가지고 건축사 사무실에다가 내가 이런 땅을 매입하고 싶은데 내가 기본 해보니까 이렇다더라. 한번 또 구체적으로 검토해 줄래? 라고 하는 거죠. 1차 검토가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에 담겨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쓰려면 잘 쓰는 시기에 맞게끔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건 왜 이 프로그램들이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이후로 이 프로그램이 한 600억대 펀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오, 그죠? 지분을 사야 돼요, 그러면? 우리 기술사님한테 여기 가입하는 번호를 알려달라지 말고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요? 그게 더 빠른가? 호갱노노도 26억에 나갔고 그 전에 있는 김기사는 600억에 나갔어요. 그걸 샀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플랫폼화되어 있는 거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누구다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 편집하면 굉장히 좋게끔 쓸 수 있다라 해서 받아들인 다음부터 사람들이 무슨 카카오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온 데이터에는 어디가 어느 시절에 어느 때에는 대리가 잘 안 잡히는 지역 그 지역은 집값이 내려요. 그렇죠. 안 간다며 대리도.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경기도 광주에 초월읍이 나왔는데 거기 사시는 분이 짜증을 내더라고. 자기 실제 안 잡힌대. 가격이 잘 안 오른다 이거죠. 그 얘기는 그 빅데이터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반영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빅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빅데이터 안에 있는 스몰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스몰 데이터는 취향이 반영된 데이터예요. 이것 때문에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는 20대나 30대에서 집을 많이 사고자 하는 곳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통해서 반영이 되면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소비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내가 먼저 트렌드를 유도할 수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다. 이게 묻지마 투자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냥 넣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넣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6.13 선거 이후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어요. 그게 지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선거지도 보시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막 웃어요. 아우 이거 뭐 이번 판은 완전히 바뀌었네. 이번 판은 바뀌었죠. 이 표가 중요한 건 이유는 색깔이 동일체가 형성됐다라는 거죠. 수도권만 보면 서울, 경기 이쪽에서 전체 지역이 전부 다 민주당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정부가 정책을 쓰는 사람들의 색깔이 같다. 취향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고 구의회 의원은 더 그래요. 서울은
서울시 의회 의원 중에 딱 한 명만 야당이에요. 그 한 명은 도시락 싸가 들고 다녀야 돼요. 뭐 이런 거야. 같이 못 어울려요. 반대 세력을 아무리 질러봐야 반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한 얘기가 대통령과 시장과 구의원과 지자체 단체장이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기가 빠르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일을 추진해요. 의회에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 나오기 쉽잖아요. 그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할 때 공람을 거치고 뭘 거치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게 일반적인 주민의 반대가 아니라 정책의 반대로서 뭐 다른 당파들이 반대한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원칙대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기간의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투자 대비 나올 수 있는 엑시트의 날짜들이 대충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전철을 짓게 된다면 25년 개통이야 26년 개통이야 그런데 중간에 무슨 사고 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말고 정책적인 하자는 해지됐다는 거죠. 2025년이면 그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돈만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 앞서 행정계획 얘기하셨는데 행정계획 막 얘기할 때 중간중간에 절차들이 진행되는데 어디다 서류 보내면 3개월 있다 서류가 오든가 뭐 3주 안에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경우 있단 말이죠. 그러면 늘어나요. 그런데 보내면 바로바로 오죠. 왜? 빨리빨리 해야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봐도 뭐는 이번에 확실히 진행된다. 호남 고속철도 KTX는 100% 진행됩니다. 100%. 안전한 기간 내. 이게 이런 것들의 핵심이죠. 그러려면 그 진행되는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깔아야 되는 지역에 역시 도로 편입해야 되고 보상해줘야 되고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른 프롭테크 기술을 가진 플랫폼보다 핫플레이스가 더 유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확실하게 토지 기반으로 갖고 있고 도시계획 기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SOC라든가 지역에서 하려는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요 프로그램이 좀 더 친밀하게 갈 수 있다.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년 동안 2년 뒤에 총선까지는 완벽하게 달려갑니다. 총선에 한 번 더 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자체 단체장들이 작년에 문 대통령 이후에 권한이 굉장히 세졌어요. 특히나 뭐 경기도 같이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이재명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가장 큰 거 경기도가 최근에도 만약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1300만 가까이 갖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겁니다. 한 1800만까지 늘어날 건데 그 이유는 서울의 인구 900만 중에 200만이 경기도로 나가야 되는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게 인구 밀도 분산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낮에는 1200만이 됐다가 저녁에는 800만이 되는 게 서울의 운명이죠. 그러려면 낮과 밤에 400만 명 이상을 막 수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광역철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역철도에 더 많은 올인을 하고 그거는 서울과 경기도가 일체감 있게 가는데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시절에 주로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빚을 갚았던 전력이 굉장히 뛰어난 행정가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서는 경기도 북부 지역에 뭐가 많아요. 낙후된 데가 많죠. 아직 다 미군 빠지고 막 이래서 동두천, 양주 이런 지역 많아요. 양주 가보시면 양주가 아니라 맥주만 먹게 생긴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지역도 이제 양주 먹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토지 계획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더 많은 인구들을 유입시킨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남북관계에 맞춰서 경기도가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린벨트 해제해야 돼요. 그리고 그린벨트는 지자체 단체장한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내려줬단 말이죠.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그 기간 면적에 대해서 직접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도 역시 우리가 말했던 핫플레이스 안에 다 잡힌다는 거죠. 뭐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행정계획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대충 눈 때리고 이렇게 등쳐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공람 공고를 왜? 문재인 정부 성격이 다 그래요. 절차가 빠지면 안 되고 서울시는 홈페이지 자체에 서울시에서 결제를 하는 영수증까지 올라가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뭘 썼다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전산화되어 있단 말이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가요. 왜? 둘 다 대권 후보야. 서울만큼 경기도는 인구도 많은데 그걸 가지고 승부를 보려면 전산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저희가 와 있다. 그러자마자 뭐합니까? 바로 부울경 쪽에 울산시장,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바뀌니까 셋이 모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 다시 하겠다.
그 대구에서 막았는데 대구에서 지금 못 막아요. 대구 경북 밑으로 못 내려와. 다 파란색이어갖고. 그러니까 바로 추진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강력히 주장해요. 오거돈 시장이 주장해요. 그리고 경남도지사는 뭐 상관없어요. 역시 신대권 후보기 때문에. 자, 울산시장은 누구예요? 문재인 정부의 오른팔이죠. 또 7년 7.8기로 그 인권 변호사 하시다가 이번에 되신 분이라 7.8기 했을 동안 쌓인 게 있죠. 울산도 요즘에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쪽 바닷가 지역들은 지금 다 안 좋습니다. 무조건 국가 금액을 끌어들여서 예산 받아서 뭐라도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인데 아주 좋은 먹거리가 생겼죠. 바로 상생협약하는 거예요. 인수위 시절부터 바로 나옵니다. 이거만 나와요? 안 그래요? 또 나와. 광주 가니까 어떻게? 광주 이번에 재선 들어갔더니 광주에서 지하로 가는 지하철 비용 너무 많이 들고 10년 이상 걸려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지상으로 빼겠다라는 거에서 인수위에 위원장을 앉혔는데 위원장이 지하로 가는 지하철을 반대하는 그 시민단체 위원을 앉혀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트램 위로 가자. 비싸다 너무 땅 파는 거 위로 가자. 바꿔놨어요. 정책이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상태로 가면 일관성이 간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밑에 막 트램 어디서 나와? 하나는 인천에서, 한자는 세종시에서. 지하철 같이 생긴 것도 아닌 것이 버스 같은 거 아닌 것이 다녀요. 이런 걸로 바뀐다. BRT죠, BRT. 자, 이런 게 다니면 도로 개설해야 되잖아요. 역시 보상 들어가고 편입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투자에서. 그거만 해요. 자, 전북지사도 바뀌었죠. 전북지사도 다 재선 들어갔던가 이분도. 그래서 이분도 지금 뭐가 나와요? 자기한테는 전북의 가장 큰 힘 새만금. 새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오래된 사업인데 이거 해야 되잖아요. 새만금 앞으로 하면 새만금 주변 지역에 무안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토지 역시 또 바뀔 건데 도로 개설해야 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될지 몰랐다는 거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바뀌면서 바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선 게 뭐예요? 건물 짓겠다고 하는 사업청이 들어서죠. 근데 사업청이 어떻게 왜 지금 들어서요?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쪽에 김제 정읍에 놀러 가셨다가 변산 쪽으로 한번 여행하신다고 쫙 여행하셨던 분들이 봄에 가시면 죽을라 그래요. 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먼지가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막 중국을 욕해요. 중국을 욕할 일이 아닙니다. 갯벌 땅이 말라서 그래. 갯벌 땅이 말라서. 자, 갯벌이 땅이 말랐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건물 올려야 되잖아요. 건물. 갯벌 땅에 먼지가 온다는 뉴스를 들었으면 아, 건물 올릴 때가 맞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주변 지역들 토지 편입시켜서 보상할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야 간선도로를 뚫을 거 아닙니까? 공항 하나 뚫어놓고 여기서 뭐 다시 헬기 타고 이리로 갈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무안공원 주반 지역으로 해서 토지 농지들의 도로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건들이 막 나옵니다. 이 물건이 왜 좋아요? 그랬더니 도로가 확장된대. 도로 확장되면 편입되니까 보상 나오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럼 사야 되겠다. 아니죠. 얼마인지를 알고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샀다가 내가 더 내고 있어.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핫플레이스 활용해서 찍어서 보는 거죠. 주변 보상가들 보고 다 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보상이 된 적이 있는지 또 어떤 지역으로 어떻게 되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거하고 또 틀려요. 경제심리지수는 굉장히 다운됐다. 호재가 막 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왜? 그분들은 뭐 때문에? 이미 뭐가 들어와 있어서?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그리고 국가보조금이 내려오고 있고 그 자기들은 여태까지 기존 정부에서 쓰지 못한 돈도 많아서 예산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정부가 재정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쓰겠다라고 하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 민간 경제는 안 좋아요. 지금 100을 겨우 밑돌고 있는 수준이죠. 심리적으로 기업이라든가 민간은 심리적으로 많이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 개인 투자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거길 넘어서 소비자 심리지수도 가라앉고 있죠. 팍 올랐다가 지금 많이 가라앉아요. 고용도 좀 불안한 상태에서 다주택자 과세하고 또 뭐 종부세 과세하고 금리 올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최근에 금리를 막 올리는 걸 가지고 많이 우려들 하는데 금리는 더는 안 오를 거예요. 2% 이상은 안 오릅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어렵게 경기를 풀자는 게 아니라 시중에 2년 전부터 통화량이 너무 많이 있어서 많이 있는 유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돈을 걷어들이잖아요. 그걸 걷어들이면 우리나라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지금 뭐 위험한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안 위험한 이유는 북미 관계 때문에 또 남북 관계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돈이 외국으로 좀 잘 안 나가요.
투자금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서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금리가 많이 안 높아지는 이유는 그 돈이 있는데 어쨌건 간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도 아직도 정부가 많은 돈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충분히 풍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올 초에 이제 KB 경영연구소에서 지금 이제 많이 연구한 그러니까 금융자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은 부자라고 판단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작년에 금융자산의 분포도를 봤더니 부동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보다 뭘 쭉 많이 갖고 있다? 부동산에 대비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더라. 그 이유는 앞으로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벌 필요는 없는데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똘똘한 거 남겨놓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을 깔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왜? 금리가 올라서 유동성이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안 내놓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벌어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더 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막 하는데 중간층에 대한 속도 조절이 안 돼서 좀 어려울 뿐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 유동성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고, 그 마지막 단계로서 통화량은 돈을 찍어내는 문제예요. 많이 풀리면 걷어들여야 돼요. 그 영향이 있죠. 풀거나 걸거나 할 때는 전체 통화량 영향이 있어요. 재정정책은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재정정책은 세금이라서 내려간 돈을 걷어들였다 다시 푸는 방식이라 전체 통화량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의 변화를 많이 주는, 금리의 변화를 주는, 저금리를 막 유도하는 한국은행 정책은 좀 뒤로 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걸 아직 쓰지 못했으니 추경예산이라 이런 걸 통해서 세금을 많이 내려주는 방식을 하되, 경기 부양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동산 쪽을 진작을 시키자니 주택은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 공공주택으로 바꾸고, 그리고 지방에다가 많이 내려줘서 지방에서 뭘 합니까? SOC를 위주로 좀 가자. 이런 취지로 정부가 지금 정책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받는 게 토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오르죠. 토지 많이 오르면 가장 핵심적으로 토지한테 거둘 수 있는 건 보유세가 제일 세요. 그래서 보유세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유세는 건물에만 있어요. 근데 나머지 지나가고 난다면 공시지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향에 따른 전체적인 보유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게 보유세 방식이에요.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경기가 안 좋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럴 때일수록 더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묻어놓고라도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면 호재를 통해서 오를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정설인 거죠. 그래서 심리지수는 낮고 호재는 많이 터지지만 진짜 호재를 어떻게 발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꼭 하셔야 된다. 지금 보시는 거는 경전차 동북선이죠. 바로 선거 끝나자마자 빵 터져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까지 나왔냐? 날짜를 바꿨죠. 2025년에 자기들이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빨라져요. 왜? 돈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경남기업이 성완종 사태 하기 전까지 이미 기본적인 얘기들은 다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역들도 이미 서울시에서 도시철도 계획 내올 때 이미 다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자료인데, 문제는 그러면 어디인데, 어디가 오르는 건데, 이걸 봐야 되죠. 역세권을 딱 따라서 오를 때 핫플레이스를 찍으려는데 내가 보기엔 다 핫플레이스 같아. 그러면 안 돼요. 핫플레이스 안에도 핫플레이스 찾아야 내가 선점학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남들 다 보는데 같이 눌러보면 데이터만 늘어나갖고 이게 뻥난다니까. 그러니까 안 보는 데를 정확히 보고 빨리 빠져나온다면 어디가 현장 가야지. 계속 집에서 이 좋아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보고 얼른 현장 가야 돼. 그러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동북권은 뭐가 좋아요? 아래 위로 긴 데에는 윗사람 아랫사람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가 어떻게 발달해요? 아래 위로 발달해요. 아래 위로. 계속 윗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위성지도, 핫플레이스가 또 잘 돼 있는 게 위성지도가 굉장히 자세히 잘 돼 있어요. 위성지도를 봐야 되는 이유는 왜 일반 지도를 보면 입체감이 없어요. 위성지도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산과 산 아닌 게 구분돼. 산이면 어떻게 돼요? 개발이 어려워요. 도심에서는 공원화시키는 작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그냥 산을 녹지로 놓으니까. 근데 산을 다 이 파란색을 피해가면서 철도를 까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몰립돼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데를 선을 타고 깔았는데, 문제를 보면 동북권에는 종축은 있는데 횡축의 역할이 없어요. 횡축이. 그러다 보니까 왜? 도시가 유기적으로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창동 노원은 4호선이 횡축으로 가기 때문에
노원하고 창동을 같이 개발하면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북쪽을 뭘로 해요? 거점 지역으로 양상할 수 있죠. 인구가 좌우로 움직여야 돼. 아래 위로 움직이면 힘들어요. 좌우로 움직여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래 위로 움직이면 윗사람 아랫사람이 생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안 내려온단 말이죠. 좌우로 움직여야 도시가 큰단 말이죠. 횡축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게 동북선 경정철이에요. 그러면 시작하는 지점 상계동부터 오고 막 은행사거리 오고 막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어디서 한번 만나냐. 기존과 한번 만나는데 어디예요? 하계동이에요. 그래서 상계 노원 뭐 이런 쪽에 재개발 많고 재건축 많고 막 하는데 그런 거 막 나올 때 어디 가야 된다고요? 하계동을 가서 하계동 주변 지역을 뭘로 찍어요? 핫플레이스로 막 찍어봐. 뭐 때문에? 건축 허가가 어디서 나는지. 건축 허가가 난다는 얘기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사람이 들어오면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그 인구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깔아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거점화시키는 개발을 하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오르죠. 오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 때 오르고 내가 팔 때 더 오르면 좋지. 그런데 나는 알고 들어가고 남들은 나 다음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내 걸 사겠죠.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어디가 좋아 이게 아니라 어디서 건축 허가가 많이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짓고 있느냐. 이 어려운 시절에도 막 지어. 뭔가가 있는 거죠. 왜 지어요 거기가? 거점이니까 그래 거점. 거기로 모여 있어야 돼요. 거기로 모여 있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 일찍 집에 가서 52시간 근로제 때 집에 가서 라면 먹고 놀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거기서 멀어지면 거점까지 오는데 30분 걸려. 거점에서 집에 가는데 15분인데 이런 게 걸린단 말이야.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한 철도 계획이기 때문에 거점까지 빠르게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거점을 개발시키는 방식이죠. 자, 하계동 그다음 넣는 게 어떻게 해요? 밑에 1호선 내인 내려온 쪽에서 성북 쪽에서 만나죠. 광운대 쪽에서 한번 만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운데를 쭉 가로지르는데 위는 산, 밑에는 산이 없어. 어디예요? 장위동이에요. 장위동. 북서울 꿈의 숲을 앞으로 바라보고 뒤로는 다 재개발 지구인데 그 앞을 열심히 가로질러 와요. 그런데 잘 보세요. 가로질러 오는데 뭐가 있어요? 너무 큰 공간이 가운데 남아있죠. 자, 여기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다 가. 그런데 요 밑에에서 요만큼만 박스권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어디예요? 장인뉴타운이에요. 자, 그래서 장인뉴타운 좋은 지역입니다. 좋은 지역이에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제가 아시는 회장님이 거기 내가 살아 그러길래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이 경전철이 없었을 때는 여기뿐만 아니라 산까지 아무것도 없는 동네를 가운데를 끊어주면 요 박스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요 지역은 어느 쪽으로 발달합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발달해요. 그래서 장유타운의 해제 지역을 보시면 아래 위 빼고 중간이 해제가 됐죠. 왜?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또 게다가 장유타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등고형으로 위가 가운데가 높고 밑에가 낮는 형태라서 위는 높지만 지하철 역세권이 없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많은 땅들을 개발 못하고 해제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알고 여기를 찍어주시면 훨씬 더 좋다. 밑에는 어떻게 해요? 제기동하고 왕십리 역세권이죠. 가운데 뭐가 흘러요? 청계천이 흘러요. 요게 두 개가 뭐입니까? 서울시 생활권 계획의 양쪽에 축이죠. 축. 이 지역이 가장 핫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용두동, 동대문구청, 제기동 밑에 뭐 이런 데들 가시면은 아직도 이런 데가 있어 하는데 아직도 이런 데가 오릅니다. 그런 지역들을 눌러보셔야 돼요. 왜? 거점화되는 작업지역이니까. 그래서 모든 지역들이 다 좋은 게 아니라 호재들은 이런 계획으로 만드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계획들 때문에 반사적으로 다른 지역들이 오르는 그런 지역들을 골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게 되는 지역에 보는 거예요. 동부선 철도 한다. 왕십리부터 상계 25분이면 왕십리에서 수서까지 20분밖에 안 걸리고요. 수서에서 지제역까지 20분밖에 안 걸려요. 평택까지 1시간이면 내려가요. 1시간. 어떻게? 릴레이만 잘하면 이렇게 딱딱.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노선이 갖고 있는 힘을 알 수 있죠. 엄청 빠르게 뽑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바로 상계동과 지제역을 같은 시간대로 묶어버리는 1시간대로. 공간의 거리를, 시간의 거리를 좁히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찾아줘야 돼요. 그런 지역을 기존에는 삥 돌아갔었는데 이게 완성되면 뚫어지는 거죠. 그럼 25년부터는 그게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때 사면 돼요? 안 돼. 지금 사서 그때 사면 팔 때 자꾸 사지 마시고 살 때 사야 돼. 살 때.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부터 착공하고 언제가 왕복가 목표이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된다. 정책이 일관성에 갈 수 있는 토대를 지금 갖춰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 약속대로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도 그 약속에 맞춰서 빨리빨리 행동해야 돼요. 지금도 계속 사야 되나요? 물어보신 분들은 선거 이전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선거 이후 사람이고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용산 개발하고 창동 개발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전 기사하고 이번 기사는 또 다르게 나왔죠. 어떻게? 용산 개발은 위에 사우스 포스트 뭐 메인 포스트 막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이 개발은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 완료가 중요해. 어떤 거? 오염 제거를 하는 완료. 미군이 살다 나갔으니까 미군이 산 자취를 없애야 돼. 그렇죠. 우리 강아지 키우다 내보내면 강아지 냄새 없애야 되겠죠. 그래야 집이 팔린단 말이에요. 미군이 왔으면 미군 냄새를 없애야 돼. 근데 어디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땅 속에서 나. 왜? 기름을 하도 부어놔갖고. 그 오염 제거하는 데면 3년 걸려요. 그러면 여기 개발할 때 주변 지역에서 물어봅니다. 아, 용산 개발 뭐 드디어 착수 막 그거 다 개뻥이야. 안 나와요. 3년 지날 동안 땅도 못 파요. 환경영향평가하고 뭐 다 들어가고 그게 끝나서 오염도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는 올라와? 한남은 올라오죠. 한남은. 한남유타운 올라온단 말이죠. 한남유타운 그때 얼마 찍어요? 1억 한 2, 3천 찍을 거라며 지금 1억 찍으니까. 그럼 얘네가 개발됐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삼각지라든가 서빙고라든가 이런 데는 미리 투자해 놓으면 이게 완성됐을 시점에 이쪽의 세력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죠. 자, 핫플레이에서 찍어 놓으면 여기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점점 올라가는 거.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색깔이 바뀌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왜?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아무 근거 없이 내가 색깔 칠한 거야 거기다? 그거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어. 이런 근거 때문에 공시지가 상하고 사람들이 계속 보니까 올라가는 거야. 창동은 어때요? 와, 이제 창동 개발된다. 작년 재작년에 창동 개발 이거 법정 계획 나온 다음에 창동 주공 1단지 4단지 막 매집하고 막 난리 났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요. 왜? 나가야지 뭐 개발할 거냐. 근데 뭐가 되는지 몰라. 개발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땅이 없어야 돼. 아무것도. 아까 말씀드린 여기 택지예요? 택지 아니죠. 건물 다 있잖아. 차량 기지도 있고 모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옮기고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옮기려는데 우리 동네 차량 기지 보내주세요라는 동네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집은. 우리 동네 차량 기지 막 결사반대하죠. 결사반대. 나에게 에어컨을 달라 이러면서 결사반대 한단 말이에요. 이거 원래가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이 남양주 진접에다가 진접에다가 철도 차량 기지가 가? 그럼 어떻게 진접은 내릴 가능성이 높죠. 아무리 4호선을 깔아봐야. 그죠? 그런데 문제는 공사 기간은 6년이다. 진접에 차량 공사 짓는 데만 6년 걸려. 그럼 얘가 가려면 언제 걸려요? 6년 지나서 공사해야 되는데 진접에서 6년 동안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막 하면 7년 걸릴 수도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0년 걸려요. 10년. 창동 개발은 지금부터 가도 10년 걸려요. 창동 개발 보고 와 창동이 개발되니까 뭐 사놓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놀러 다니세요. 창동에는. 보는 거예요. 어디를 사야 돼요? 창동을 사는 게 아니라 창동과 노원 사이에서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쌍문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쌍문 쪽에 꺾어지는 지역에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핫플레이스를 찍어보시면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가 개발이 나중에 될 건데 지금은 안 돼. 근데 개발 가치는 다 평가돼 있죠. 그럼 이거 기준으로 주변지를 평가할 때 어디가 오르겠어요? 인구가 많은 쪽 어디가 많아요? 상계동 쪽보다 이쪽이 더 많아. 수유동하고 쌍문동 쪽이. 그쪽이 더 많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4호선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더 높으니까 그쪽 지역이 올라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6년이 가장 키포인트예요. 이런 걸 잡아내야 돼. 이수를 보면서. 잡아냈으면 빨리 찍어서 그 영향에서 벗어나거나 그 영향의 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역에 시세 변동성을 본다든가 거기에 착공 인허가가 있는지 봐야죠. 그 눌러보면 쫙 깔려 있어요. 아, 벌써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쫓아가야지.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지하와 연결되는 거 있죠. 지하와 대표적으로 지하화되는 것 들어있어요.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 막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번에 날 거 서울에 서부 북부역세권 개발하고 서울역부터 용산역 구간 지하화하겠다고 얘기했죠. 왜 이거 해야 됩니까? 굳이 왜 지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이 뭘 했기 때문에 7017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대문에서 중림도로 건너왔는데 그럼 어디가 그다음 다시 백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건너왔으면 좌회전해서 어디 가요? 한강 한번 보러 가야지. 걸어서 철도 위로. 요게 서울시 기본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려면 어디를 개발해야 됩니까? 청파동 쪽이라든가 서계동 쪽 이런 쪽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들이 오르죠. 하지만 청파동 안쪽에는 숙면여대 쪽에는 조각지분이 많아서 어렵고 눈에 보이기 제일 좋은 거. 왜? 일로 못 내려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덕으로 건너가면 되니까. 그래서 서계동 쪽이 훨씬 더 유력하죠. 그런 지역을 또 눌러보시면 또 다르다. 이런 것들로 파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개발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을 미리 선점해서 물건을 빨리빨리 체크하고 거기에 경공매 물건이 나오면 경공매로 접근하고 금매가 있어 금매로 접근하고 돈 되는 거 아무거나 막 접근하면 돼. 돈만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와서 욕 먹기 전에 빨리 빠져나오면 되죠. 가격이 막 오를 거잖아. 그럼 뭐 임대인이 가격 올렸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올린 게 아니라 뭐가 올렸어요? 주변의 소비 심리들이 올리는 거죠. 미리 가서 잡고 빨리 빠져나오는 거. 자, 여긴 어때요? 재물포길 지하화 사업이죠. 밑에 두 개 호실로 해서 두 개로 해서 터널로 해서 하나는 그 고속, 하나는 옆에 빠져나가 있는 저속, 유료하고 무료를 도로로 놓는데 문제는 위가 공원으로 바뀌어요. 그 넓은 도로가. 그 넓은 도로가 공원으로 바뀌면 공원이 없는 곳이 효과를 보겠죠. 공원이 없는 곳. 공원이 없는 곳은 공원이 생기잖아요. 또 하나 연트럴파크 가보셨죠? 거기선 전철 지하하니까 누가 와 있어요 거기에? 산토끼랑 막 노루가 뛰어요? 사람들이 오잖아. 사람들이. 맥주 마시러. 돗자리 깔고. 물론 이제 사슴 이런 거 쓰고 있지 걔네들이. 사슴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슴 쓰고 뭐 이것지만 술 먹고 외국말 하고 막 있잖아요. 그렇게 오잖아. 오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술 먹고 어디가? 바로 옆에 가서 뭘 먹을 거 아니야 또. 멀리 안 가. 여기서 먹는 사람들이 홍대에 입구 가고 뭐 사갖고 다시 와서 먹어요? 안 그러잖아. 그 옆에서 먹으면 옆에 있는 1층이 뭘로 변해요? 상가로 변하죠. 그럼 뭐 용도 변경이죠. 용도 변경이 가능한 개발 행위 가능한 지역들이 나오겠죠.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 걸 찾아내야 가능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좁아지면 공원화되기 때문에 그 지역들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뀌는데 재물포길이야. 그럼 가다 보면 어디가 제일 많이 바뀌어요? 재물포길 하나가 도시 하나를 갈라놓은 데가 어디예요? 영등포. 영등포는 천혜의 자연환경이잖아요. 다 높이 올릴 수 있는 준주거 중공업 지역들. 강남의 대체 신도시. 서울 도심에서 양쪽에 타워. 영등포가 먼저지 강남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갔으니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영등포 개발할 때 영등포 전화국 사거리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위에 양평동하고 밑에 이제 양평동하고 위에 당산동 쪽이 간격이 좁혀지면 갭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치가 같이 상승해요. 이게 신월동 넘어와서 목동 고속도로를 이런 식으로 되면 목동 아파트는 신시가지와 7단지 사이가 엮어지는데 목동은 재건축이죠. 목동은 재건축 단지 안에 공원이 많죠. 올리면 공원이 따로 있어요. 그 기부 체납해야 돼요. 그러면은 공원이 적어지겠죠. 내부에서. 그래서 뭐가 생겨요? 공원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가로지는 7단지 주변 지역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죠. 공익공원이 생기잖아. 기부 체납을 해도. 지금보다 더 올려도.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1, 2, 3단지가 종상향하는 건 다른 문제고 얘는 이 도로가 공원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40층 되는 높이로 재건축되는 데에서 내려보면 공원 연트럴파크가 앞에 있는 거예요. 목트럴파크 이제. 거기 내려와서 밥 먹고 집에 가는 거지. 그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어디가 또 갖고 있어요? 서초동이 갖고 있는 거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하려고. 그 작업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게 호재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홍익병원 목동 청소년 수련 구간 지상 유지는 각 방향으로 하고 1차선 왕복 2차선 남겨두고 공원화한다. 이게 국토부에다 서울시가 문의한 결과 자기들이 대답한 내용들이죠.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빨리 찍어봐야지. 어느 지역이 제일 좋을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을까? 이런 것들을 공시지가 상승률을 따져서 찍어봐서 빨리 찾아낸 다음에 현장 방문하고 그리고 복잡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컨설팅 의뢰 이게 누르시라는 얘기죠. 요거는 애교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건 어때요? 위해졌죠. 아까 말씀드렸죠. BC의 저주. BC 카드 아닙니다. 비용 대비 편익이에요. 비용 대비 편익이 안 나와. 또 신청해. 안 나와. 또 신청해. 3번 해서 된 데는 신분당선 연장선밖에 없어요. 왜? 거기 정세균 의장이 상명대 쪽에서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 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 있어? 일산에서는 우리 그 정의당 의원이 하자고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만 돼요. 3번 도전해서 된 데는 거기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야? 잘 안 돼요. 도전한다고. 1 넘지를 못해요. 그런데 위례신사선 어떻게 돼요? 위례신사선이나 다른 것들 많이 남아있는데 위례선 트램. 위례는 트램 없으면 분양이 안 됐는데 분양을 트램으로 다 해놓고 트램이 무산위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거의 사기야 사기. 큰일 났어요 이거. 그게 뭐 때문에? BC. 근데 처음부터 BC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원래 트램은. 어렵다고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안 들어가 있는 데다가 트램 깔아놓고 그 장사가 되겠어요? 트램이? 사람이 다 들어간 다음에 깔아도 시원찮은데 당연히 이건 위험해요. 상가들도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상가가 들어가야 장사가 되지. 상가부터 들어가고 사람 들어가면 분식점만 돼. 만두만 먹고 다른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위례신사선이라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는 위례 신사는 위례에서 신사까지 가는 거나 과천까지 가는 거는 얘네 말고 중간에 어디를 거쳐요? 강남의 청담동을 거치거나 또는 이쪽에 그 개포동 쪽을 거친단 말이죠. 거기 인구수가 괜찮죠. 그럼 BC가 나와요. 이 얘기는 그 물건을 돈 내고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써서 내가 민자로 했을 때 내 돈 들였는데 돈이 남느냐 이런 게임인데 이거 게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위례 안에서 돌아다닌다고 무슨 돈이 되겠어요. 돈 많이 사는 사람들 돌아다녀야 돈이 되지.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성 판단은 나 하나 갖고 안 되는구나. 나랑 연결돼 있는 그 노선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노선은 A안, B안, C안은 대충 어디로 깔립니까? 아파트 많은 지역으로 깔려요. 그래서 우리 저기 구룡마을 같은 경우도 거기다가 구룡마을에 뭘 깔아서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불질러 갖고 재개발하니까 깔죠. 그런 부분인 거예요. 2000세대 들어오니까 깔아야 되잖아. 기왕이면 서울시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데 지하철도 안 깔아놓고 하면 욕을 얼마나 먹을 것이야. 그죠? 그렇게 깔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위험하다는 거, 위험하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는 매입은 안 되고 뭐 하겠다? 전세는 되겠다. 여기 이래서 전세 나오면 어디로 다 가니까 이 사람들 송파로 가, 송파로. 그럼 송파 헬리오시티는 전세가 다 차겠죠. 그럼 송파의 전세 대란이 안 올 수 있다면 12월에. 그럼 위례는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위례는 더 싸지겠죠. 그럼 위례 들어가야지 전세를. 균형이 맞잖아 대충,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입주 대란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왜? 위례에만 머물러 있으면 계속 오를 텐데 위례 사람 여기 나오고 여기 사람 왔다 갔다 하면 전세가 전체적으로 낮아져도 입주 물량이 해소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올라요? 매매가가 압력적으로 받쳐지잖아요. 그래서 야 묘하게 송파에 그게 해결될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호재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거 나온 다음에 주변 지역들의 공시지가도 또 움직인단 말이죠. 건축허가 했던 사람들은 계속 공기를 늦출 것이고. 자, 그래서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이런 트렌드도 봐야 된다.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하는데 여러분 주 5일 근로제 할 때 보셨잖아요. 주 5일 할 때 가장 많이 떴던 거는 펜션이었어요. 펜션. 알펜시아 펜션. 그러고 난 다음에 평창올림픽 안 돼갖고 다 무너진 게 또 펜션. 지금은 펜션 대신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 글램핑으로 넘어가고 지금 갔더니 이제 글램핑 안 하고 뭐 해요? 집에서 캠핑하고 또 다 망하고 집에서 캠핑하니까 이제는 중대형이 잘 팔리고 왜? 집에서 캠핑하려니까 넓어야 되잖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거 하면은 집에 일찍 들어가. 뭐가 팔려요? 해먹 이런 거 팔려. 해먹이랑 뭐 이런 거 팔려. 집에서 자야 되니까. 왜? 밖에 나가면 돈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니까. 변화가 심각한 거라면죠. 이거.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어디 움직인다 한다면 주로 어디 갑니까? 여행 상품 많아지고 혼여행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나 리조트라든가 이런 것들 해안가 주변들을 찾는단 말이죠. 저렴하게 동호인들이 지어놓고 우리끼리 낚시 포인트를 잡는다든가. 최근에 어떤 사람 봤더니 신안군 쪽에서 낚시자들만 위한 그런 콘도 같은 걸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낚시인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리고 배도 대주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분양을 해. 그 분양받은 사람은 거기서 낚시도 하지만 오면은 임대도 하잖아요. 그런 상품도 괜찮잖아요. 그런 걸 만약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또 찍어보면 되죠. 이런 때는 좀 싼 거 찍으면 되죠. 싼 거 찍어서 얼른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지 분석표 올려가지고 계산해보니까 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임대가 맞춰가지고 이런 것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시대가 바꾸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접근할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텀을 갖고 있다.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좀 2020년에는 300이 미만도 시작합니다. 지금 대기업들을 하는데 근데 사실 300이 미만은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소득층이 높아야 되는데 대기업들처럼 소득이 높아야 사회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이거로 인해서 생각보다 바뀌는 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나왔는데 자기는 핫플레이스 써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퇴근하고 나서 핫플레이스 열심히 연구해서 자기가 마스터를 딱 해. 그런 다음에 우리 건축사님한테 기술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컨설팅 보고서 오면 제가 알바 쓰면 안 될까요? 막 계속 알바도 해주고 분석 열심히 해갖고 왜 자기는 다 할 것 같거든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강사도 많이 나오고 뭐 대신 뭐예요? 그냥 투자는 안 되고 뭔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만의 투잡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특히나 소규모 건축은 더 많이 나와요. 자투리 땅을 내 것처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소규모 건축이 최근에 소규모 디벨로퍼 과정 같은 걸 많이 생기면서 다른 학교들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주로 건축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니까 기본적인 걸 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뭘 중요시해야 되냐. 지금같이 빅데이터가 많이 하는 이런 시기에서는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이런 거다. 무조건 입지예요. 입지. 지역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지역이 옆 지역과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생활권이라고 하는 건 나의
행동 반경 안에서 내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남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쳐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상호관계가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졌다는 거고, 또 하나 앞에서 한번 쭉 설명드렸죠. 행정계획 잘 보셔야 돼요. 호재 있어요. 그냥 소문만의 호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신문에 막 나와. 그럼 예비 타당성 들어가겠지. 그러면 뭔가를 하려는데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뭐 알아보려나 보다. 요 정도 단계야. 그런데 해봤더니 비용 대비 편익이 나왔어. 그러면 이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정 계획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이제 돈 투입해. 예산 들어오죠. 예산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산 갖고 땅 사야 돼. 편입시키고, 편입했으니까 돈 내줘야지. 보상하고. 보상 끝나면 어떻게 돼요? 땅 파죠. 요 규정이야. 여기서 나는 어디에 들어갈 거냐? 어디에 들어가야 내 수익이 덜 클 거냐? 물론 여기 들어가면 크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뭐예요? 호재일 수 있어요. 그냥 호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호재 예비 타당성 BC 안에서 승부를 봐야 돼.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거기 안에서 법정 계획을 넘어갔을 때 내가 그 중심을 잡느냐 변두리를 잡느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지도를 보면서 체크해서, 어느 지역에 땅이 뚫린데, 뭐 도로가 뚫린데, 넓혀진데, 뭐 터널이 생긴데, 그러면 그 생기는 거 말고 그 생김으로 인해서 양옆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검토해서 이 부분들을, 호재들을 자꾸 체크해야 된다. 또 하나, 적어도 공법상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지역지구 구역을 좀 이해해서 뭐 개발제한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지역에 나오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땅값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파악을 해주시고, 이것들이 핫플레이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체크해서 해주시면 더 좋죠. 또 광역철도 깔리는 곳,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 토지거래가 활발한 곳, 그리고 인허가가 많이 나오는 곳, 분양률이 좋은 곳, 이런 데를 찾아봐야 되는데, 핫플레이스에다 제가 반영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소비자가 조금 더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 말고 이런 내용 위에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안 찾아도 되니까, 지속적으로 참여자가 많아지면 이런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잘 풀릴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안 날아가니까. 저희는 지금 이런 거 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창을 한 7개 띄워놓고 조사를 해요. 그래서 막 무슨 한국은행 홈페이지 갔다가, 또는 뭐 국토부도 갔다가, 또는 홍행로도 봤다가, 밸류맵도 봤다가, 뭐 지자체 홈페이지도 갔다가 막 이렇게 오는데, 하나 안에서 그 안에서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돈을 버는 관점에서 볼 때 좋은 걸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나아질 것 같고요. 또 자기 지자체, 그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안양이면 안양 지자체를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가 뜨는데, 거기가 주로 어디? 공고사항을 떠야 돼요. 뭐가 발주되고, 아까처럼 뭐가 발주되고 뭐가 나오는지, 안양시에다가 뭐를 신청하는지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조달청에서 공공사업 같은 걸 할 때 공공사업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뭐 내가 뭐 할게요 뭐 할게요 입찰할 때 그런 것들 발주되면 무슨 공공사업을 좀 하려나 보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들을 체크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스마트 장비. 지금 데이터가 많아서 PC를 쓴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거, 제일 중요한 거, PC부터 바꿔야 돼요. 집에 막 엄청난 PC가 있어. 슈퍼컴퓨터 집에 있잖아요. 묻으면은 한 4일 걸리는 거 있잖아요. 내 이름이 뭐지? 그러면 한 4일 있다 나오는 거. 그런 거 슈퍼컴퓨터 아니에요. 그런 슈퍼에 팔아야 되는 컴퓨터예요. 그런 거 사지 마시고 노트북을 정말 좋은 거를 투자용으로 꼭 구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다니실 때 또 무거운 거 막 싼 거 구입하지 마시고, 뭐 어깨에 막 50견 나오고 이러니까 가볍고 얇고 좋은 거, 그런 거 한 3, 400만 원짜리 사요. 그리고 한 3만 원씩 사요. 3천만 원씩 벌면 되잖아. 그죠? 그런 거 사서 모든 투자는 그 컴퓨터 안에 해결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가서 쓸 수 있는 이 스마트폰과 연동만 시켜 놓은 다음에 평소 때는 스마트폰 보다가 일하려면 카페 같은 데서 딱 펴놓고 음악 쫙 들으면서 막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 막 하는 거야. 거기서 하나 딱 끝냈다가 얼마야? 1,000만 원 벌고 나가는 거.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지. 뭐 아이스크림 먹다가 또 뭐 시켜 먹고 한 3만 원 시켜 먹고 막 돈이 없다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놔야 돼. 이게 자기만의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이 플랫폼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하는 것들도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매침점이 다 있게끔 계속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어느 지역이 어떻게 좋고를 따져서 자기의 스타일대로 접근하셔가지고 가셔야 된다. 제가 요거가 마지막인데 요거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강남에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지금 핫플레이스, 제가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실제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공 써있는 거 공매예요. 공매. 경 써있는 게 경매고, 공매 경매를 기본으로 바닥에 깔아놓습니다. 근데 지금 업데이트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최근에 진행될 거가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다 눌러보니까 기존에 진행됐던 것들, 자, 경매 공매가 뜨는 건 뭐가 좋습니까? 경매는 뭐예요? 가격이 시점이 언제예요? 오늘이 아니죠. 6개월 전, 뭐 8개월 전이잖아요. 그때 가격 시점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내가 눌렀을 때 그 가격 시점과 이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물건 옆에 있는 번지수라든가 이런 데에서의 토지 지가라든가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죠. 그런 걸 봐서 아,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내에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거고, 자, 경매가 공매가 나오는 거 말고 저는 여기 표시된 게 이렇게 집원을 눌러서 역삼동 700번지를 딱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역삼동 700번지를 딱 보시면 이 인터페이스는 뭐랑 같습니까? 네이버랑 똑같아요. 네이버 지도하고.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많이 쓰시는 분들 친숙합니다. 옆에 네이버 지도 보시면 여기 이거 보기 거리뷰 있고 뭐 지도 있고 면적 있잖아요. 자, 여기를 딱 보시면 가장 좋은 거 이렇게 보시면 평면적이라고 왔죠. 꼭 눌러보셔야 이렇게 위성 한번 보세요. 위성. 그러면 아, 이쪽 지역이 여기는 뭐 연구공단 있고 테헤란 대로변이고 이 다세대 주택 막 밀집돼 있고 이런데요. 강남에 이런 데 많아요. 비싸서 그렇지, 그죠? 많아요. 개발할 수 있는 데도 많단 말이죠.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도 많아요. 그러면 토지 가치가 크기 때문에 하나씩 개발이 되는데 사업성이 있느냐 판단하는 거죠. 저희는 그 앞쪽에 이렇게 삼각형 나온 요 땅인데, 요 땅이 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지적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700, 701.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건 700과 701 요만큼을 토지를 매입했어요. 평당 얼마요? 1억. 평당 1억. 싼 거예요. 강남인데 평당 1억입니다. 그래서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토지 기본 정보 수지 분석 나와요. 우리는 이제 수지 분석을 눌러서 수지 분석이 로그인하고 돼 있네. 로그인하고 수지 분석을 딱 눌러서 자, 이렇게 뜨면 지역이 나오죠. 대지, 면적이 딱 표시되니까 그 한 번지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면적이면 옆에 있는 면적까지 나온단 말이죠. 같이 보시고 도로에 접합돼 있고 뭐 이렇게 토지 이용 규제 확인이 나오죠. 요게 다 같이 떠요. 이거를 따로 보려면 요즘에 그 온나라 가고 뭐 뒤지면 한참 있다 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직관적으로 딱 찍었는데 이거 보면 토지의 내용을 금방 볼 수 있으니까 편하다. 지적도를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여기 HP 등급이라고 하는 거 핫플레스 등급인데 요건 이제 현실화되면 요 등급이 1로 가까울수록 굉장히 핫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보완이 되면 더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할 건데 그 밑에 이렇게 자본 총액이 펼쳐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샀는데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뭐 지금 안 사도 되잖아요. 막 샀다고 치고 막 눌러봐서 막 바뀌는 거 보면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데, 개인 소위 말하면 뭐 파주라든가 어느 쪽에서 단독주택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상가주택을 지을 때 한 40평에서 뭐 60평 사이 땅들이 나오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몇 개 집을 올리면 얼마가 될까 이게 잘 수지 분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다 맡기면은 가설계 떠보라 그래. 가설계를 뜰 수 있으면 내가 뭐한테 너하러 질문을 하냐. 이렇게 가설계도 돈 내고 뛰는 데가 많단 말이죠. 그럴 때 수지 분석을 해주면 어느 정도 비용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게 감이 나오니까 이 정도면 땅값 대비 내가 돈을 얼마 넣어서 얼마를 뺄 수 있겠다.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간편하게 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토지 기본 정보를 그냥 간단하게 보면 땅이 뭐고 지목이 뭐고 공시지가가 얼마다 언제 기준으로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면적 대비 공시가 곱하고 시세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120% 130%다 그럼 일반적인 거고 거의 200% 차이가 난다 그러면 주변 개발 압력이 많다 이렇게 봐서 지역이 어떻다 이렇게 이제 판단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을 찾을 수 있다.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이 땅을 지금 개발하려고 땅을 사서 준비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요거는 물건 보기에 낫겠다. 물건 보기에 보시면 경매 공매라고 돼 있는데 요건 일미 체크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상 물건, 편입 물건이고 옆에 메타가 써 있어요. 이거는 축적에 따라서 축적을 좀 더 낮추면 요게 체크가 되고요. 더 낮추면 요것도 같이 체크가 되죠. 경공매는 필요 없으니까 요거 빼고 보상 편입 필요 없고 실거래가 건축 허가. 자, 이렇게 다 나왔죠. 건이라고 써 있는 거 건축 허가예요. 제가 개발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근 1년 안에 인허가 된 것도 색깔 조금 더 달리해달라. 그게 들어가면 이제 건축허가 나온 것 중에서 1년 안에 6개월에 나온 것들 나오겠죠. 그럼 6개월 안에 많아. 그러면 어디 최근에 많이 들어간 거죠. 서초동 같은 데 가시면 단독주택 부시고 집을 막 지어요. 지금 인허가 막 내쳐. 그럼 인허가가 막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땅들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다 바뀌는데 거기 뭐가 들어오겠어요? 단독주택 바뀌면 다 공동주택 들어오죠. 그럼 분양 들어갈 거고.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면 나라고 그걸 못 사겠어? 사서 지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죠. 실거래가 나오는 건 거래된 실거래가 내역이 나오는 거죠. 이 물건을 샀는데 밑에 건축허가 들어갔다. 오, 이게 비싼 땅이 아니네. 왜? 지금 여기 짓는 것들이 다 뭐가 짓냐면 오피스 빌딩을 지어요. 오피스 빌딩. 저희는 뭘 짓느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17층으로 해서 지어요. 98세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오피스가 많아지고 사무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적어도 1, 2인 가구들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이 지역에 공급된 오피스텔이 최근에 없어서 이 지역을 1억에 사도 충분히 분양가가 나오겠다. 이 고사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땅을 사놓고 투자하면 돈이 되는 거죠. 직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거 머릿속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수가 많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 이 와중에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많이 하고 나 하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상반기 때 나온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최근에는 건축허가를 못 받은 거죠. 못 받았다는 얘기는 공급이 없죠. 없으면 나중에 새로 공급된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최근에 건축된 거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 예. 그런 것도 잡아낼 수 있고. 그래서 다세대 투자든 오피스텔 투자든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아까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요걸 빼고, 자, 더 줄여서 지적도를 빼고 일반으로 더 줄여서 쭉쭉 날아갑니다. 아까 한참 보실 때 안양하고 관악 석수 보셨죠? 이렇게 여기 석수동 지역이에요. 지적도를 딱 보시면 표시가 되죠. 여기다가 더 낮게 해서 실거래가 꼭 역시 이번엔 보상 편입까지 같이 해서 보겠습니다. 밑에 쪽으로 여기 편입 보이시죠? 편입이 아까 뭐라고 드렸어요? 보상 들어가기 전에 걔 나오면은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편입이 이쪽에 많아. 여기 왜 이런 데가 편입이 많을까? 도로밖에 없는데. 요 가운데 보시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올 8월에 개통된 터널이에요. 석수에서 광명으로 바로 뚫리는 터널. 자, 이게 뚫리면 어디가 올라요? 석수가 올라요. 석수가. 그것 때문에 주변 지역을 다 토지를 넓히고 하는 지역들이죠. 자, 이런 걸 보시면 편입이니까 내가 편입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이런 게 많구나. 그럼 이 지역이 뭔가가 지금 도로가 변화가 있으니까 가서 보시고 이쪽에 있는 지역에서 여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을까를 봐갖고 요 지역 보시면 여기도 지금 여기 편입되니까 어린이 공원으로 편입돼. 이 지역 안에 공원으로 편입되는 거죠. 요런 데가 바로 터널과 연결되니까 마을버스가 이리로 지나겠죠. 지나면 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럭키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요. 32년. 제가 매수하라고 하셨는데 매수하신 분이 왜 사야 되는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바뀐다니까 주변이. 바뀌는 거 보시고 바로바로 가서 사신다 기다리시면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얘 생활권 어디? 안양 석수역이 아니라 광명역 세권. 거기에 어반 브릭스 들어오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호텔 들어오고 병원 들어오고 중앙대학교 캠퍼스 병원 들어오잖아요. 그 다 들어온 대로 넘어간다. 또 똑같이 넘어왔는데 보다 보니까 이거 뭐야? 보상이죠. 보상. 누렸더니 뭐예요?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 번지수죠. 여기서 보면 이 큰 번지수예요. 번지수 일찍도 양재사갈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보상 계획. 원래 뭐였는데 공원이에요. 시설 공원. 이거 뭐였어요? 묘지였어요. 묘지인데 뭐예요? 보상 받아서 공원으로 바뀌죠. 왜 굳이 묘지를 사람 잘 주무시는데 왜 파갖고 공원을 바꿔요? 왜? 일로 넘어가는 도로 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보금자리 지구이기 때문에 그 지구랑 요 앞에 물건 생기는 것들 중에서 주변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다른 데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이게 잘만 활용하면은 위치를 잘 잡을 수 있겠다. 여기 보시면 뭐 광명 서밋 들어오는 지역인데 그 앞에 상업시설 들어오면 공원 생기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같이 돼 있다. 시간상 제가 잠깐만 보여드렸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 위에 보시면 뭐 타임뷰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시간이에요. 1년 전 얼마, 2년 전 얼마 되면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뭐 히트맵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를 뭐 쪼개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조금 데이터가 많이 걸리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자 그렇게 되면 쪼개갖고 어느 지역이 더 공시지가가 상승이 높다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토지를 보실 때 지금 시장은 보상이 많이 나간 토지 시장이고 보유세 기준의 시장이기 때문에 건물은 지금 많이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규제받지 않은 물건을 갈 때 수익형 물건들을 물건만 보지 마시고 다른 종류의 물건을 보시되 지금처럼 이렇게 SOC라든가 이거를 정책적으로 많이 깔고 있다라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거꾸로 가서 지역에서도 확실하게 호재가 터지는 곳 주변 지역을
공략하시면 똑같이 규제가 있어도 세금 많이 내더라도 팔기 쉬워요.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굳이 재건축 아파트에 몰입하지 마시고 현명한 투자를 하면 이렇게 섞어가면서 자기에게 맞는 지역에서 바뀌는 게 있느냐, 호재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관련해서 기회가 되면 투자를 하는 방식들을 많이 설명을 좀 해줄 테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잘 살펴보시고, 지금은 당장은 서비스가 완벽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이 참여해 주셔야 초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더 쌓아지면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호갱노노나 다른 그 프로테크를 한 그런 플랫폼 사업이지만 이게 초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처음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나중에 보시면 아, 내가 그때 그 역사 현장에 있었구나. 이게 독일전보다 더 대단할 거예요. 그런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보시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면서 본인 투자에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끝까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